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89번째 시간 왼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수주소 변경에 대한 것과 점유와 주소의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수주소 변경은 경매 물건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이사 당일 동사무소를 방문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고요. 전입신고 시 주소를 확인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가 경매 대상일 경우 아파트의 관리비가 많이 연체가 됩니다. 또 주택의 경우 공과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연체될 때가 많죠. 자, 이것은 과연 누가 부담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 주택을 낙찰받았는데 그 위에 불법 건축물이 낙찰자의 소유가 됐을 때 그 의무를 누가 승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에 관심을 가지는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이 건물 중에서 아파트죠. 자, 아파트를 경매를 할 때는 그 관리비가 연체되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채무자 아니면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채무자의 경우는 당연히 관리비가 연체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아닌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만, 보통은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관리비도 연체되어 있는 경우가 당연하죠. 자,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보통은 임차인이 그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혹 연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관리비를 반드시 정산해야 되겠죠. 자, 배당을 받는 임차인이 이 관리비를 연체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자, 아파트 관리비가 연체가 되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자가 거주할 때는 그 관리비가 꽤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을 하기 전에 조사할 때는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이렇게 연체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고 최종적으로 명도할 때까지 또 2개월, 3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모되죠. 그렇다면 현재는 200이지만 그 기간 동안 분명히 또 늘어날 텐데 이 늘어난 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파트 관리비가 연체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대법원 판례는 공용 부분에 대한 것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공용 부분에 대한 것은 공용이죠. 공용 부분에 대한 것은 승계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공용 부분이 뭐냐? 자, 아파트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한 20여만 원이 나온다면 그 항목은 아주 많죠. 난방비도 있고 일반 관리비도 있고 관리소 직원의 급여도 있고 엘리베이터 이용비도 있고 소독비도 있고 아주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용 부분이 낙찰자가 승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공용 부분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용은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공용 부분 난방비, 공용 부분 급탕비, 수선 유지비, 자, 이러한 것들이 이 공용 부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채무자가 200만 원 정도의 관리비를 연체했다면, 자, 이 중에서 공용 부분에 속하는 것이 과연 얼마일까는 정확하게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제 경험상 대략 한 6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판례에 의해서
전소유자가 내지 않고 밀어놓고 이사를 가버렸다면 여러분은 이 공용관리비 중에서 대략 50-60%를 부담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판례인데, 자, 그러나 실제 경매를 해보시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아파트 관리소장은 전액을 다 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만약에 채무자가 그냥 살고 있다면 관리소 입장에서는 이 돈을 내지 않으면 이사를 못 가게 합니다. 자, 낙찰자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 건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관리비가 없어서 이사를 못 간다, 이렇게 많은 핑계를 대죠. 자, 그래서 보통은 낙찰자가 이것을 부담하고 내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판례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을, 연체관리비 중에 많은 부분을 여러분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입찰을 하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아파트의 채무자가 살지 않고 공실로 된 상태에서 관리비가 이렇게 밀렸다면, 자, 그때는 타협에 의해서,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소와 타협에 의해서 공용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받아라. 충분히 대화가 되겠죠, 관리소장과.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한 것만 지불하고 입주하시면 되겠죠. 자,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관리비 중에서 공용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입주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방이 그것을, 그러니까 관리소에서 받아가면 그걸로 끝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낙찰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고는, 그렇지 않고는 일단 전액을 지불하고 나중에 소송으로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도 있는데, 이때는 내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이 방법 중에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고, 아니면 무대보를 일단 입주하시고 그쪽 관리실에서 낙찰자 여러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든지 타협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또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 몇몇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것은 공동난방비. 공동난방비라고 하지 않죠. 중앙집중난방일 경우. 자, 중앙집중난방일 경우. 자, 아파트가 공실일 때도 중앙집중난방비는 계속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판례는 중앙집중난방일 때 이 난방비는 공용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역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수선충당금이 있죠. 아파트 관리비 중에 수선충당금을 장래에 아파트를 수리하기 위해서 미리 매월 돈을 모아놓는 이 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임차인이 이 수선충당금을 부담을 했다면, 원래는 이 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동안 관리비 전액을 냈다면 이것을 포함해서 냈으니까 간혹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이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지불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이것은 수선충당금이 장래에 여러분이 낙찰받은 아파트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니까 당연히 낙찰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 외에 관리비와 관련해서 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관리비를 연체해서 연체료가 추가로 부담이 되었다. 자, 이것은 누가 부담하느냐? 역시 이것은 특별승계인 낙찰자의 부담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일반 관리비, 공용이거나 또는 전용이거나를 판단하기 어려운 일반 관리비는 과연 누가 부담하느냐? 역시 대법원 판례는 이것은 공용에 속해서 낙찰자 특별승계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 외에 지금 제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여러 가지의 공과금이 연체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따져볼까요? 자, 전기요금. 자, 전기요금은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용한 사람이 내야 되는 거고요. 한전에서도 역시 낙찰자가 내가 언제부터 낙찰받았다. 그래서 그 이전의 전기요금은 내가 낼 수 없다라고 이것을 소명하면 한전에서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자, 가스요금. 자, 가스요금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 한전에서는 낙찰자에게 내라고 하지 않는데, 가스요금은 자, 이것은 전기 같은 경우는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가스는 사기업이죠. 그래서 낙찰자에게 많이 요구를 합니다. 전소유자 또는 전임차인이 내지 않고 나간 것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된다. 자, 부담하지 않으면 가스를 공급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자,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가스 공급 규정 구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낙찰자가 전소유자, 전 임차인이 연체한 가스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도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가스회사에서 가스비를 달라고 하면 강력하게 주장을 하십시오. 내가 낼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도요금 역시 미납된 수도요금 역시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전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것 중에 이행강제금이란 게 있죠. 자, 여러분이 주택을 낙찰을 받았는데 그 주택의 일부가 불법 건축물이어서 자, 여기에 이미 전소유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면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고 이 불법 건축물도 여러분의 소유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행강제금의 장래에 나오는 이행강제금은 여러분들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책임, 의무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될 내용이 되겠죠. 자, 만약에 매각물권 명세서나 감정평가서에 건물의 하자에 대한 기록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고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건물의 하자가 발견된다면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없었거나 자, 법원의 공시된 자료와 현황이 많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봐야 될 입장이라면 자, 낙찰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내세워서 불허가를 신청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물론 입찰하시기 전에 충분히 현장 답사를 해야 되겠지만 또 간혹은 여러분들이 제때 확인을 못해서 낙찰 이후에 발견될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적어도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이러한 하자를 찾으셔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아파트 관리비나 공과금 또는 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사례를 직접 찾아서 같이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실까요? 2002년도에 이천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천시 창정동의 아파트인데요. 자, 처음에는 이 감정가가 7천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7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감정가가 9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왜 7천만 원이 되었냐면 여기에 내용이 나오죠. 1차 감정가는 9천이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 가격이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나오기 전에 가격이 4,800까지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는데 자,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가 자, 여기 이 아파트를
전세권자가 한국 IBM, 컴퓨터와 관련 있는 한국 IBM에서 이것을 이용하다가 자, 이미 오래전에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자, 철수를 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 그랬는데 전세금을 돌려줘야 될 집주인은 외국으로 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매로 나온 사건인데 오랫동안 공실로 되어 있어서 자, 제가 이 집을 방문했던 2003년도에 관리비가 2천여만 원 밀려 있었습니다. 자, 좀 평수가 커서 한 달에 관리비가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2천만 원 정도까지 밀려 있었고 또 집도 많이 훼손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결국 이 관리비 2천만 원을 낙찰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낙찰받고 포기한 자, 그런 사례가 반복됐었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할 수 없이 9천만 원에 감정되었던 이 감정가를 관리비 2천만 원을 뺀 7천만 원으로 재감정해서 다시 경매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4천여만 원에 낙찰이 되었으니까 자, 4천여만 원과 결국 관리비 2천여만 원을 더 부담을 해서 한 6천여만 원에 낙찰받은 셈이 되죠. 자, 그 당시 제가 방문했을 때 관리소에서도 이 2천만 원의 관리비에 대해서 자,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자, 판례대로라면 2천만 원 중에서 공용 부분만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공실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해당되는 관리비는 꽤 그 퍼센트지가 높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의 공용 부분은 대략 50~60% 되겠지만 비어있는 아파트의 관리비의 공용 부분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된다고 보죠. 자, 그래서 2천만 원은 너무 부담이 되니까 관리소에서 조정을 해주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비가 과다하다면 관리소와 협의에 의해서 그것이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도 생각을 하시죠. 자,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서울시 부가연동의 두산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대지권은 매각 제외라고 나와 있네요. 자, 어쨌든 1억 6천에 감정이 되고 1억 7천5백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자, 대지권에 대해서는 자, 오늘은 대지권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 여기에서 대지권 토지 가격이 아예 제외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임차인이 있고요. 자, 등기부를 보면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임시가 하고 자, 2000년 7월 달에 두산에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두산의 가압류는 8,500인데 최종적으로 두산에서 청구한 금액은 2억 원이 넘네요. 자, 이렇게 가압류에 의해서 두산에서 경매를 신청했는데 자, 임차인도 보증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전입일이나 확정일이 경매 개시 이후입니다. 자, 집주인이 임시고 임차인도 같은 임시여서 임차인이 진짜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임차인이 진짜라면 이 가압류와 임차인, 확정받은 임차인은 안분배당을 받죠. 자, 그래서 가압류와 임차인이 채권의 금액에 비례해서 안분배당을 받게 되면 일부 여기에도 배당이 나갑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자, 여기 관리비가 100여만 원이 밀려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 관리비가 100여만 원 밀려 있고 이것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이것이 더 늘어날 텐데 과연 여기서 배당을 받는다면 당연히 이 관리비가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채무자의 가족이어서 최종적으로 배당이 안 된다면 결국 관리비를 낙찰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채무자가 배당을 받을 때는 관리비를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자, 채무자가 살고 있어서 결국 관리비가 밀려 있다면 이것은 낙찰자가 부담을 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관연 배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관리비를 대략 200여만 원을 부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 이렇게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그러면 다음 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계속 아파트에 대한 사례가 나옵니다. 자, 116평방미터의 서울 제기동의 아파트입니다. 4억에 감정되고 3억 2,800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볼까요? 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관리비가 여기에서 현재 480만 원, 2006년 4월이죠. 480만 원이 연체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낙찰되고 낙찰자인 여러분이 이 집을 들어가실 때까지는 적어도 5, 600만 원 정도의 관리비가 계속 연체가 되겠죠. 자, 이 중에서 과연 낙찰자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가를 미리 판단을 하셔야 입찰가의 그 금액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입찰가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과연 적은 금액이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미만의 금액이라면 여러분들이 거의 고려하지 않으시겠으나, 이렇게 금액이 5, 6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이 부담도 고려하셔서 낙찰가를 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평택시의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62평방미터고요. 자, 9,500에 감정됐고 최종적으로는 9,200에 낙찰된 그런 사건인데, 채권자가 굿모닝 신한증권이네요. 자, 아래쪽 내용을 볼까요? 자, 이 내용을 보면 굿모닝 신한증권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자, 점유하고 있다가 전세 기간이 2005년 만료되니까 그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에 관리비가 자, 이렇게 밀려 있는데 이 관리비를 과연 누가 부담하느냐? 자, 이것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의 경우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당연히 임차인이 그 관리비를 부담해야 되겠죠.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자, 그리고 낙찰되면 임차인은 보통은 배당을 받을 테니까 그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고, 낙찰자는 이 관리비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명도 확인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점유할 때는 보통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니까 관리비가 연체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 신한증권이 전세권자로 있다가 현재까지 과연 점유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자, 신한증권이 지금까지 점유하지 않고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이미 나가고 공실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점유자가 있다면, 그렇다면 낙찰자는 자, 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한증권이 2005년 10월 달에 존속기간이 만료하고, 자, 점유자가 철수한 다음에 경매를 신청했다면 신한은행으로서는, 신한증권으로서는 이 관리비,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 부과된 관리비를 자신들이 부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낙찰자인 여러분들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임차인이나 전세권이 현재 점유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들이 부담할 것이고, 자, 이미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하고 나가버렸다면 그 관리비는 낙찰자인 여러분이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다음 사건을 말씀드릴까요?
자, 대구의 숙박시설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규모가 꽤 커 보입니다. 자, 12억 9천에 감정되고 최종적으로는 취하된 사건이네요. 자, 이 아래쪽에 법원의 기록을 볼까요?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상에 소재하는 제10회 건물은 관할 수성구청으로부터 무단 정축에 따른 철거 시행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자, 여기에 제10회 건물이 나오죠. 주차장이나 창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불법 건축물이니까 이것이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는 건데, 그 이전에 여러분이 낙찰받기 이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면 그것은 전소유자의 부담이 되겠지만, 낙찰자가 결국 이 포함된 여러분이 낙찰받으면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이 제10회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면 낙찰 이후에는 그 불법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도 입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볼까요? 안산시 본호동의 아파트 빌라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66평방미터의 빌라고요. 자, 이것이 7천만 원에 감정이 되고, 자, 높게 2번 낙찰이 되었다가 미납과 불허가로 다시 경매를 해서 최종적으로 8,300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볼까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제시의 부합물이 있다라는 건데, 자, 건물에 제시의 부합물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빌라의 제시의 부합물이면 질라 옆에 발코니 같은데 알루미늄 샤시로 뭔가를 이렇게 더 정축한 게 아닐까. 자, 그래서 그 제시의 부합물, 여기 나오네요. 판넬조, 샤시조, 판넬 지붕 다용도실 23평방미터가 부합물이 있는데 이것이 안산의 상록구청에 의해서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나왔고, 자, 이것을 이행하지 않아서 강제이행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다. 자, 그래서 1년에 거의 70, 80만 원, 그리고 앞으로는 100만 원 정도 부과될 예정이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낙찰받기 이전에 부과된 것은 당연히 전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는다면 그 이후에 부과되는 것은 자, 낙찰자 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낙찰자가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입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없앴을 때 내가 이 빌라에 거주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나 없나를 미리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러한 기록이 어디에 나오는지 같이 볼까요? 매각물건 명세서에 자, 그러한 기록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매각물건 명세서에 자,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건물의 하자나 현황과 등기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는 이렇게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를 하거나 또 간혹은 집행관의 현황조사서에 기재를 하거나 아니면 감정평가서가 감정평가할 때 이것이 나타난다면 감정평가서에도 기재되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입찰하신 물건에 대해서 당연히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셔야 되겠지만 사전에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입찰하지 않으실 그냥 대략의 어느 정도의 물건인가 이걸 보실 때는 일일이 체크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최종적으로 입찰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셨다면 이 세 개의 서류를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자, 부산시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9천에 감정되었고 5,600여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아래쪽의 기록을 보죠. 자, 여기에 기록을 보면, 자, 등기부, 임차인은 없고요. 소유자가 점유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자, 임차인은 없고, 보통의 등기부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잠깐. 1년 전부터 공실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주택 아파트가 1년 동안 공실이라면, 자, 계량기, 전기 계량기는 아마도 철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안에 짐이 있느냐 없느냐도 물론 또 큰 문제고요. 또 공과금도 많이 연체되었겠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 오랫동안 공가로 있다라면, 만약에 짐이 없다라면 여러분이 낙찰받고 입주하시는 데는 아주 편하시겠지만, 이 계량기나 공과금이 연체된 것, 관리비가 연체된 것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실이 아니고 만약에 짐이 있는 폐문부재라면 아주 문제가 되죠. 계량기도 물론 때 같다면 다시 다루셔야 되겠고 공과금도 부담을 하셔야 되겠지만, 자, 이 폐문부재일 경우에 그 안에 든 짐을 끄집어내서 정상 처리하기에는 아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공가인 경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수리 비용, 자,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입찰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낙찰받은 아파트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을 경우 그 아파트의 관리비가 연체되었다면, 자, 이것은 공용 부분만 낙찰자가 부담한다는 판례가 있지만 사실상은 낙찰자가 전액 부담할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공과금의 경우 당연히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의 공과금은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